재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 소금이나 먹고 떨어져. 영하 20도의 한파가 몰아치던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등 뒤에 굵은 소금을 뿌리며 매정하게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갈 곳도 없어요. 등 떠밀려 쫓겨난 며느리가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며느리를 치우고 며느리의 낡은 목걸이까지 몰래 팔아 챙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자신이 고물상에 단돈 3,000원을 받고 팔아버린 그 녹슨 목걸이가 사실은 며느리를 수천억 자산가로 만들어줄 유일한 열쇠였다는 것을.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린 여자의 처절한 최후.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아침이었습니다. 최말자가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날카로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재수 없는 년아.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어? 당장 안 일어나? 잠결에 놀란 지연이 허둥지둥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제가 늦잠을. 지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말자는 미리 싸둔 보찜 하나를 지연의 가슴팍으로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옷보따리가 지연의 몸에 부딪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더는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내 집구석에서 한 발짝도 들이지 마라.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나가라니요. 이 엄동설하네요. 지연이 사색이 되어 최말자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최말자는 지연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최말자는 지연의 등을 떠밀어 현관 밖으로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지갑이나 휴대전화도 챙기지 못한 채 얇은 실내복 차림 그대로 마당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시끄러워. 너 같은 거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아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년이 사주에 살이 껴서 집안 말아먹는 거야. 최말자는 엄청난 완력으로 지연을 대문 밖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지연은 버티려 안간힘을 썼지만 최말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연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얇은 바지가 찢어지며 무릎이 까졌고 붉은 피가 배어나와 시멘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아! 지연이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구르는 사이 최말자는 부엌에서 가져온 굵은 소금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말자는 넘어진 지연의 등 뒤에 대고 소금을 팍팍 뿌려댔습니다. 에이, 퇴! 재수없는 년이 들어와서 집안 말아먹는다니까. 소금이나 먹고 떨어져라.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지연의 머리카락과 상처난 무릎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연은 추위와 고통, 그리고 멸시의 몸을 떨며 최말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잔말 말고 썩 꺼져.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최말자가 대문을 쾅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바닥에 나뒹구는 옷 보따리를 끌어당겨 미친 듯이 풀어헤쳤습니다. 아, 안 돼. 없으면 안 돼. 지연의 손이 옷가지 사이를 다급하게 뒤졌습니다. 사실 지연은 고아원에서 자라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집왔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에서 나올 때 유일하게 챙겨 나온 낡고 녹슨 펜던트 목걸이만큼은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해 왔습니다. 그것은 지연에게 있어
유일한 혈육의 증표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이었습니다. 없어. 목걸이가 없어. 지연은 옷가지를 전부 뒤집어 탈탈 털어보았지만 녹슨 목걸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색이 된 지연은 닫히려는 대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목걸이가 없어요. 제 목걸이 못 보셨어요? 최말자는 대문 틈으로 지연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그깟 다 녹슨 쇠붙이 말이야? 네, 그거예요. 어머니, 제발 그 목걸이만은 돌려주세요. 제 전부예요. 그거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지연이 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말자는 이미 지연을 내쫓기 직전 짐을 싸는 척하다가 지연이 잠든 사이 몰래 목걸이를 훔쳐 자신의 주머니 속에 감춰둔 상태였습니다. 최말자는 뻔뻔한 표정으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놈의 녹슨 쇠붙이? 보기만 해도 재수없어서 쓰레기통에 진작 갖다 버렸다. 냄새나는 거 싹 다 치웠으니 찾을 생각 마라. 버리다니요. 어머니, 제발요. 어디다 버리셨는데요? 제가 가서 찾아올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연이 대문 틈을 잡고 늘어지자 최말자는 신고 있던 슬리퍼 발로 지연의 손가락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이게 어디서 손을 들이밀어. 손모가지 부러지고 싶어? 아!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는 사이 최말자는 대문을 쾅 닫고 빗장까지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철커덕 소리와 함께 지연은 세상 밖으로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목걸이만 찾게 해주세요. 네. 지연은 대문 앞에서 하염없이 울며 문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지연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흐르자마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한참을 대문 앞에서 오열하던 지연은 결국 탈진하여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연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최말자가 대문을 빼꼼히 열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제야 갔네. 질긴 년. 최말자는 텅 빈 골목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말자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휴지에 쌓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방금 지연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때 묻고 녹슨 펜던트 목걸이였습니다. 쳇, 보석이라도 박혔으면 돈이라도 될 텐데. 꼴에 보물단지처럼 모시고 살더니 다 녹슨 고철 덩어리네. 최말자는 목걸이를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쇠 붙이니까 고물상에 넘기면 콩나물 값이라도 나오겠지. 이걸 팔아 오늘 저녁 반찬 값이나 해야겠다. 최말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 구석에 있던 찌그러진 양은 냄비 몇 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냄비들 틈에 목걸이를 슬쩍 끼워 넣고는 동네 어귀에 있는 황씨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황씨 고물상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주인 황씨가 장갑을 낀 손으로 고철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나왔어. 이거 무게 좀 잘 쳐줘요. 최말자가 양은 냄비 뭉치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생색을 냈습니다. 황씨가 무심하게 냄비들을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아유, 최 여사님 오셨소? 이거 다 찌그러져서 돈도 안 되겠는데. 아니, 사장님, 잘 좀 봐줘요. 여기 안에 이것도 다 쇠잖아. 최말자는 냄비 사이에 끼워둔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착같이 흥정했습니다. 이것도 묵직하니 무게 꽤 나갈 텐데 10원이라도 더 쳐줘요. 응? 황 씨는 최말자가 가리키는 목걸이를 대수롭지 않게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이 온통 녹투성이라
그저 버려진 고철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긁어오셨네. 알았소, 알았어. 단골이니까 내가 후하게 쳐드리리다. 황 씨는 고철 무게를 달더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내 최말자에게 건넸습니다. 자, 예쏘. 3,000원. 아이고, 사장님 인심도 좋으셔라. 3,000원이면 콩나물이랑 두부는 사겠네. 최말자는 공돈이 생겼다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그녀는 지폐에 침을 탁탁 발라가며 한 장씩 세어보고는 주머니에 소중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그럼 수고해요, 사장님. 나중에 또 가져올게. 최말자가 콧노래를 부르며 시장 쪽으로 사라지자 황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참 억척스러운 양반이야. 저런 고물까지 다 챙겨오고. 황 씨는 매입한 잡동사니들을 대충 분류하여 구석진 창고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습니다. 최말자가 팔아넘긴 지연의 목걸이는 찌그러진 냄비들 틈에 끼어 창고의 어둠 속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물건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편 빈털터리로 쫓겨난 지연은 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는 지연의 살갗을 애는 듯 파고들었고 맨발에 가까운 얇은 양말은 이미 눈물과 진흙으로 젖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지연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렸고 무릎의 상처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몸을 피할 곳을 찾아 문 닫은 상가 건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혹독했습니다. 배고픔과 한기를 이기지 못한 지연의 의식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목걸이, 내 목걸이. 지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목걸이를 찾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연은 도움을 요청하려 손을 뻗었지만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스르르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폐지 리어카 옆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길바닥 위에서 지연은 그렇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뼈가 시릴 듯한 냉기가 감도는 골목길 구석에서 누군가 지연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이봐요. 세댁.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 얼어 죽고 싶어 환장했어?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연은 겨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욱신거렸고 손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쯧쯧.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 꼴이 됐어. 얼른 일어나서 몸 좀 녹여. 할머니가 끌고 가는 리어카 소리가 멀어지자 지연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상에 걸린 듯 붉게 부어오른 손발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지연은 찬바람을 피하기 위해 좀비처럼 걸음을 옮겨 인근 지하철역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지연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때 묻은 실내복, 그리고 퀭한 눈동자까지 영락없는 노숙자의 모습이었죠.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먼지뿐인 빈 주머니에서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고파. 지연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세면대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을 손으로 받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자 속이 울렁거렸지만 타들어가는 갈증과 허기를 달래기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화장실 청소 아주머니의 눈치를 보며 쫓겨나듯 나와 24시간 개방된 지하도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신문지를 주워 덮고 웅크린 채 쪽잠을 청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를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한 지연의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밥 한 끼라도 먹기 위해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인력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시켜만 주세요. 지연은 인력사무소 소장의 바지 춤을 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지연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아줌마, 냄새나니까 저리 좀 가요. 신분증 있어? 주민등록증 내놔봐. 그게 급하게 나오느라 신분증을 못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일 잘할 수 있어요. 뭐? 신분증도 없어? 이거 완전 노숙자네. 재수없게 아침부터 꼬여가지고. 당장 나가. 우리 사무소 물 흐리지 말고. 소장은 지연의 등을 거칠게 떠밀어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지연의 눈에서 서러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신자 부담 버튼을 누르고 기억 속에 선명한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지연은 울컥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연이. 나 좀 살려줘. 어머니가 나를 쫓아냈어. 하지만 돌아온 것은 걱정이 아닌 싸늘한 욕설이었습니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질이야? 엄마가 너 내쫓았으면 끝난 거지. 주제 파악 못하고 질척거려? 우린 이혼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재수없게 진짜. 뚝. 매정한 끊김음과 함께 전화가 차단되었습니다. 지연은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허기를 참지 못한 지연이 편의점 앞을 서성이다 폐기 도시락을 구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점원에게 들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움켜쥔 지연의 맞은편, 그곳은 지옥 같은 현실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최말자의 집이었습니다. 최말자의 집 거실은 마치 잔치집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기름진 갈비 냄새가 흘러나와 골목을 진동시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과일 바구니와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쇼핑백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이아라는 거니?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도 못하겠네. 자신을 중견 건설사 대표의 딸이라고 소개한 김미영이 최말자의 손에 번쩍이는 큐빅 반지를 끼워주자 최말자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이제야 진짜 복덩이가 들어왔네. 그 전 며느리는 칙칙해서 집안 분위기만 망쳤는데 미영이가 들어오니까 집안이 다 환해진다. 환해져. 최말자의 아들 역시 김미영의 화려한 외모와 그녀가 쏟아놓은 명품 선물들에 홀려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미영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봐요. 별 말씀을요. 이제 한 가족이 될 건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김미영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말자가 반지를 자랑하러 안방으로 뛰어들어가고 아들이 과일을 깎으러 주방으로 간 사이였습니다. 김미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매의 눈으로 거실 장식장과 안방 문 틈새를 훑어보며 집문서와 폐물이 어디 숨겨져 있을지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늙은이가 돈 좀 쟁여놨나 보네. 반지 하나에 넘어가는 거 보니 구워 삶기 쉽겠어. 김미영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최말자는 동네 반상회에 나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녀는 고아 출신 며느리 지연을 내쫓은 것을 마치 대단한 무용담이냥 늘어놓았습니다. 아유, 말도 마요. 그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말아먹을 뻔했잖아. 내가 싹 쫓아내고 나니까 글쎄 건설사 사장 딸이 며느리로 들어오겠다고 줄을 섰지 뭐야. 최말자는 김미영에게 받은 가짜 반지를 이리저리 비추며 떵떵거렸습니다. 새 며느리가 해올 혼수만 수십억 원대라니까? 사람이 격이 달라, 격이. 동네 사람들은 최말자의 자랑에 겉으로는 맞장구를 쳤지만 뒤로는 수군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최말자는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그들의 비웃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며칠째 물로만 배를 채우던 지연은 굶주림을 참다 못해 결국 시댁 근처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마음을 돌리지 않았을까, 남편이 자신을 찾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은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에 발을 멈췄습니다. 하하, 어머니 정말 재밌으세요. 오호, 우리 며느리랑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화기애애한 소리에 지연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있을 때는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웃음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비참함에 몸을 떨며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 인기척을 느낀 최말자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누구야? 어떤 놈이 남의 집 앞을 기웃거려? 흥깨지게. 최말자는 담벼락 뒤에 웅크리고 있는 지연을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너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었냐? 어머니, 배가 너무 고파서요. 밥 한 술만 주시면 안 될까요? 지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최말자는 대문 옆에 세워져 있던 빗자루를 거칠게 집어들며 위협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와? 재수옴 붓게 얼쩡거리지 말고 당장 꺼져. 최말자는 빗자루로 지연의 몸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새 며느리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 좋은데 네가 찬물 끼얹을 일 있어? 썩 꺼지지 못해. 지연은 빗자루를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이 소란을 듣고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 대문 안쪽을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최말자는 지연을 향해 굵은 소금을 뿌리듯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경찰 부르기 전에. 쾅! 대문이 굉음을 내며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은 지연에게 더 이상 이곳에 내 자리는 없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닫힌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힘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억수같이 차가운 겨울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던 지연은 어느 쇼윈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쇼윈도 유리창에는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쇼윈도 안 TV 화면에서는 행복한 가족이 따뜻한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있는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지연은 쇼윈도에 비친 자신과 TV 속 행복한 가족을 번갈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따뜻하고 행복한데 자신은 왜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버려져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얼룩진 얼굴을 감싸쥐고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황씨 고물상의 낡은 백열전구 하나만이 위태롭게 깜빡이며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주인 황씨는 낮 동안 매입한 잡동사니들을 분류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장갑을 낀 투박한 손으로 최말자가 가져온 찌그러진 양은 냄비들을 하나씩 집어 던지며 혀를 찼습니다. 어휴, 징글징글하다 진짜. 최 여사 그 노인네, 이런 다 찌그러진 냄비까지 긁어와서 3,000원을 받아가? 참 독하다, 독해. 황 씨가 마지막 냄비를 들어 고철 더미로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냄비 안쪽 틈새에 끼어 있던 녹슨 쇠붙이가 툭 하고 작업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까 최말자가 무게 좀 쳐달라고 때를 쓰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아까 그 쇳덩이잖아. 황 씨는 무심코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온통 녹이 슬어 가벼운 깡통 조각인 줄 알았는데 손바닥에 전해지는 무게감이 묵직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나비라도 들었나? 고물상반만 30년을 먹은 황 씨의 촉이 발동했습니다. 단순한 고철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황 씨는 작업대 위에 있던 신나통에 목걸이를 푹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헝겊으로 목걸이 표면을 벅벅 문질러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구리인가? 아님 노쇠인가? 황 씨의 손길이 빨라질수록 검붉은 녹물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잠시 후 헝겊으로 마지막 때를 벗겨내던 황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녹이 벗겨진 자리에서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백금의 광채가 뿜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펜던트 중앙에 박힌 푸른 보석은 고물상의 흐릿한 조명 아래서도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백금이야? 황 씨는 급히 확대경을 찾아 눈에 갖다 대고 목걸이를 살폈습니다. 완전히 닦인 목걸이 뒷면에는 정교한 문양과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재계 서열 1위 태산그룹의 고유 문양인 거대한 삼봉우리 마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영문 이니셜로 JY박과 아주 작은 글씨로 생년월일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아니, 이 귀한 게 왜 이런 고물 냄비 속에 처박혀 있어? 황 씨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거 태산그룹의 정밀 가공 하청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던 황 씨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의 이음새와 세공 기술은 시중 금은방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인의 손길로 빚어낸 특수 제작품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공예품임이 분명했습니다. 보통 물건이 아니야. 태산그룹 마크가 왜 여기에? 황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태산그룹 목걸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뉴스 기사와 이미지가 화면을 메웠습니다. 황 씨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태산그룹 홈페이지 배너로 연결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산그룹 박 회장, 30년 전 실종된 막내딸 찾기 캠페인 재개, 결정적 증거물 공개. 기사에는 박 회장이 잃어버린 딸을 위해 직접 디자인했다는 목걸이 도면,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황 씨는 화면 속 도면과 자신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물방울 모양의 펜던트, 보석의 위치, 심지어 체인의 꼬임 방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회장님이 잃어버린 딸 물건이라고? 황 씨의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두 손으로 꼭 쥐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엄청난 보물을 훔쳐가기라도 할 것처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황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황 씨는 기사에 나온 태산그룹 비서실 직통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차례 연결 끝에 비서실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태산그룹 비서실이죠? 내가 회장님이 찾으시는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비서실장은 피로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런 제보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사례금 노리고 장난 전화하시면 업무 방해로 신고당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내 손에 그 물건이 있다고요. 백금으로 되어 있고 뒤에 태산 마크 박혀 있단 말이요. 황 씨가 다급하게 외치자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태산 마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일련 번호, 목걸이 잠금장치 안쪽에 깨알같이 숫자가 적혀 있어 TS940305. 이거 맞소, 안 맞소?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걸이의 고유 일련 번호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1급 대외비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서 선생님, 지금 어디십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에게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같은 시각 지연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밥 한 톨 넘기지 못한 지연은 좀비처럼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고열로 인해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극심한 영양실조로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살려 주세요. 지연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섰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지만 지연의 다리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힘겹게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지연은 중심을 잃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어머, 저기 사람 쓰러졌어요. 누가 119 좀 불러요. 빨리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지연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의식을 잃은 지연을 신속하게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지연의 소지품을 확인하기 위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신분증이 없네요. 지갑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습니다. 경찰관은 난감한 표정으로 구급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면 보호자한테 연락을 못 하는데. 김순경, 지문 조회 단말기 가져와. 경찰관은 지연의 차가운 엄지손가락을 휴대용 지문 스캐너에 갖다 대었습니다. 잠시 후 기계음과 함께 단말기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비빅. 신원 확인되었습니다. 유지연 씨네요. 보호자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경찰은 단말기에 등록된 지연의 남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대문 경찰서입니다. 유지연 씨 보호자 되십니까? 남편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입니까? 부인께서 길에서 쓰러져 현재 한국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상태가 위중하니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여자랑은 볼 일 없습니다. 이혼할 여자니 신경 끄쇼.
선생님, 지금 환자분이 의식이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자시잖아요. 오셔서 수속을 밟으셔야 합니다. 아, 글쎄, 서류 정리만 안 했지 남이라니까요. 우린 모르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쇼. 병원비 낼 돈 없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뚝. 남편은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찰은 끊긴 전화기를 바라보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진짜 독한 사람들이네. 멀쩡한 사람을 모르는 사람 취급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연은 응급 처치를 받고 겨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좀 드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연은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 남편은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이에요. 경찰관님이 남편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보호자분께서 신원인계를 거부하셨어요. 죄송해요, 환자분. 지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남편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가족에게 철저히 버려졌다는 비참함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 차가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꽂힌 링거줄만이 그녀와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끈 같았습니다. 그때 응급실 벽에 걸린 TV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계 서열 1위 태산그룹 박 회장의 건강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응급실의 소음을 뚫고 지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박 회장의 수척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30년 전 잃어버린 막내딸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최근 건강 악화로 인해 잃어버린 혈육을 찾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앵커는 재벌가의 사연을 진지한 어조로 전했습니다. 화려한 재벌 회장이 딸을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는 동안 정작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친딸 지연은 병원비 걱정에 쫓겨날 처지가 되어 바로 그 TV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뉴스 속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지도 못하고 멍하니 TV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아버지와 딸은 뉴스 화면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각자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쥐 죽은 듯 고요하던 고물상 골목길의 낯선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으로 썬팅된 최고급 대형 세단 수십 대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며 줄지어 들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압도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웅성거렸습니다. 차량 행렬이 멈춰서고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가장 앞선 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태산그룹의 총수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주인 황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에 싼 목걸이를 박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그 물건입니다요. 제가 녹을 다 닦아놨습니다. 박 회장은 황 씨가 건네는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30년 전
딸의 세 번째 생일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주문해서 그 작고 가녀린 딸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박 회장의 거친 손가락이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 JY 박을 어루만졌습니다. 지연아, 내 딸 지연아. 박 회장은 목걸이를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매던 딸의 흔적을 마주한 아비의 통곡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참을 울던 박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비서실장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당장 알아와. 이 목걸이를 판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딸은 지금 어디 있는지 1분 1초도 지체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전원 탐문 시작해.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십 명의 수행원이 일사불란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고물상 주인 황 씨의 증언을 토대로 목걸이를 판 노파, 최말자의 행방을 쫓는 동시에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주민들의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기 저 파란 대문집 최 씨 할머니요? 며칠 전에 며느리를 아주 잡더구먼. 이 한겨울에 외투 하나도 안 입히고 내쫓았다니까. 맞아요. 그 엄동설안의 시어머니한테 등 떠밀려 쫓겨나는 걸 제가 봤어요. 문 두드리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추웠을까, 쯧쯧.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건너편 슈퍼 주인이 다급하게 손을 들며 나타났습니다. 저기요. 안 그래도 그 세댁 때문에 걱정했는데 어제 저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걸 내가 봤어요. 119 구급대가 와서 싣고 갔는데 아마 한국대학병원으로 갔을 겁니다. 비서실장은 즉시 소방본부 라인을 통해 어제 해당 장소에서 이송된 환자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박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한국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최말자의 집 쪽을 한번 응시했습니다. 저 낡은 대문 안에서 자신의 딸이 어떤 수모를 겪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으니까요. 감히 내 딸을 내쫓아? 용서 못한다. 절대로 용서 못해. 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며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가자. 당장. 태산그룹의 차량 행렬이 비상등을 켜고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병원 앞은 갑자기 들이닥친 태산그룹 차량들로 인해 마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병원장과 의료진이 혼비백산하여 로비로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병원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영접했지만 박 회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딸 어디 있어? 내 딸 지연이 어디 있냐고. 박 회장은 병원장의 안내를 받아 응급병동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많은 환자 틈을 지나 가장 구석진 침대, 보호자도 간병인도 없이 홀로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박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산소 마스크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딸의 모습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 핏기 하나 없는 얼굴, 그리고 동상으로 붕대가 감긴 손발까지. 담당 의사가 박 회장 곁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침통했습니다. 상태가 어떻소?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둔 거요? 박 회장의 호통에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가 극심한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으로 인한 쇼크 상태라 산소 마스크 없이는 자가호흡이 힘듭니다.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영양실조? 네,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 보호자였습니다. 저희가 남편분께 연락을 취했으나 남편분이 진료비 지불과 환자 인수를 거부해 치료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규정상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적극적인 처치가 어려워서 그 말을 들은 박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 자신의 딸이 돈 몇 푼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고 있었다니. 박 회장은 딸의 침대 곁으로 기어가 앙상하게 마른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딸의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박 회장은 오열했습니다. 으흐흐, 지연아, 아빠다. 아빠가 왔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박 회장의 뜨거운 눈물이 지연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야윈 뺨을 어루만지며 끊임없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제발 눈 좀 떠봐. 아빠야. 아빠가 널 찾으러 왔어. 그 간절한 외침이 닿은 것일까요? 기적처럼 지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지연은 눈앞에 있는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30년 전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그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아, 빠.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온 지연의 작은 목소리에 박 회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지연아. 나다. 아빠다. 기억나니?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평생 아버지가 자신을 시장통에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며 원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아버지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내 생일날, 그 시장통 인파 속에서 아빠가 내 손을 놓치는 바람에 평생을 지옥 속에 살았다. 널 버린 게 아니야. 널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미친 듯이 헤맸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 회장은 어린아이처럼 울며 딸에게 사죄했습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진실을 알게 된 지연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지연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빠를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뛴 부녀의 상봉에 지켜보던 의료진과 비서실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연이 응급처치를 마치고 병실로 옮겨질 무렵 병원장의 특별 지시로 긴급하게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일치. 결과지를 받아든 박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널 이렇게 만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내 손으로 박살내주마.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거야. 박 회장의 지시로 지연은 즉시 병원 최상층 VVIP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지연의 건강 회복을 위해 총동원되었고 태산그룹 법무팀 소속 최고의 변호인단과 수행원들이 그녀의 곁을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지연이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하는 동안 비서실장이 박 회장에게 새로운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최말자와 그 며느리가 될 김미영이라는 여자가 곧 상견례를 한다고 합니다. 상견례? 뻔뻔한 것들. 그래, 장소는 어디냐? 그게 하필이면 저희 태산그룹 소유의 태산호텔 연회장입니다. 김미영이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박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했습니다. 제 발로 지옥에 들어오는구나. 아주 잘 됐어. 그날을 저들의 제삿날로 만들어주지. 며칠 후 집중 치료와 최고급 영양식 덕분에 지연은 몰라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푸석했던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고 앙상했던 볼에도 살이 올랐습니다. 지연은 병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고물상에 팔려간 3,000원짜리 며느리가 아닌 태산그룹의 당당한 상속녀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목에 다시 걸린 펜던트 목걸이를 어루만지며 거울 속 자신을 향해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당신들이 나를 3,000원짜리 고물 취급했지? 이제 내가 보여줄게. 수천억의 무게가 어떤 건지, 그 무게에 짓눌려 죽는 게 어떤 기분인지 똑똑히 알게 해줄게. 지연의 눈빛이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화려한 복수의 무대에 오를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산 호텔의 대연회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생화 장식에서는 그윽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최말자와 그녀의 아들은 입구에 들어선 순간부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예, 여기 좀 봐라. 바닥이 거울 같아서 내 얼굴이 다 비치네. 세상에 이런 데서 밥을 먹다니 내 팔자가 폈어. 최말자는 촌스럽게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아들의 팔을 툭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역시 우리 미영 씨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하네요. 전 며느리랑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아들 역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귀족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지정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예비 며느리 김미영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입구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최말자를 향해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기, 어머님, 제가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빠 전용기가 기상 악화로 조금 늦게 도착하신다고 하네요. 공항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가 늦어지나 봐요. 김미영의 뻔뻔한 거짓말에 최말자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반색했습니다. 어머, 전용기? 세상에 사돈 어른은 전용기도 있으셔? 역시 스케일이 다르시네. 네, 사업차 해외를 자주 다니시니까요.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끼리 먼저 식사하고 있으라고 하시네요. 아유, 괜찮아. 괜찮고 말고. 바쁘신 회장님이 그럴 수도 있지. 천천히 오시라고 해라. 우리는 여기 구경만 해도 배가 부르다. 최말자는 김미영의 손을 꼭 잡고 손등을 쓰다듬으며 아부하기에 바빴습니다. 김미영은 최말자의 반응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나가는 호텔 지배인을 거만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이봐요. 지배인님, 잠깐 이리 좀 와봐요. 지배인이 정중하게 다가오자 김미영은 턱을 치켜들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VVIP인데 자리가 왜 이래요? 기둥 때문에 전망도 안 보이고 구석지잖아요. 당장 저기 창가 쪽 로열석으로 바꿔줘요. 김미영의 갑질에 최말자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누군지 알고 자리를 이런 데를 줘? 사돈 어른 오시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하지만 지배인은 태블릿 PC를 잠시 확인하더니 사무적인 표정으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좌석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배인 나오라고 해. 김미영이 꽥 소리를 질렀지만 지배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께서는 인터넷 소셜 커머스 특가 평일 런치 B세트로 예약하셨습니다. 해당 상품은 자녀석 배정 조건이라 좌석 지정이 불가능한 최저가 상품입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하객들이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푹, 인터넷 특가래. VVIP라더니 런치 세트였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꽂히자 김미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손부채질을 하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아니, 그게 비서가 예약을 잘못했나 봐요. 내가 분명히 로열석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놈의 비서가 일을 이렇게 못해서 원. 김미영이 횡설수설하며 변명하자 최말자는 눈치 없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유, 비서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 회장님 댁 비서가 그리 멍청해서야 원. 어쨌든 밥이나 먹자꾸나.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연회장의 거대한 황금색 양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했고 호텔 총지배인이 직접 입구로 달려나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말자는 눈을 반짝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이제야 사돈 어른이 오시나 보다. 예, 옷매무새 좀 단정히 해라. 최말자와 아들은 허둥지둥 옷깃을 여미며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들어서는 사람은 김미영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 박 회장, 그리고 그 옆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드레스와 목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펜던트 목걸이가 그녀의 우아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저게 누구야? 최말자는 눈부시게 변한 여자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고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지연은 마치 레드카펫을 밟듯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지연이 점점 가까워지자 최말자와 아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화려한 화장과 드레스 속에 감춰져 있었지만 저 서늘한 눈매는 분명 자신들이 내쫓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최말자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걸레질하러 왔냐? 아니면 구걸하러 왔어? 최말자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습관처럼 지연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말투였습니다.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최말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싸늘한 미소에 자존심이 상한 최말자는 더욱 흥분하여 날뛰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어? 거지 같은 년이 미쳤나? 당장 안 나가? 최말자는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지연의 뺨을 때리려는 기세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옆에 서 있던 박 회장이 지팡이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테이블 위의 와인 잔들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부딪혔습니다. 감히 어디서 손을 놀려? 박 회장의 호통 소리는 천둥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박 회장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최말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태산그룹의 후계자이자 내 귀한 딸에게 무슨 짓이냐? 박 회장의 입에서 나온 태산그룹이라는 단어에 연 회장은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식탁보 밑으로 몸을 숨기려던 김미영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최말자의 아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태산그룹? 최말자는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은 지팡이로 최말자를 가리키며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3,000원에 팔아넘기고 엄동설안에 내쫓은 그 늙은이냐? 박 회장의 압도적인 위압감에 눌린 최말자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왜 그러세요? 반가워하실 줄 알았는데.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레기처럼 버린 며느리 수천억 자산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몰랐죠? 정말 네가. 최말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뒷걸음질 치다 테이블을 건드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레드와인 잔이 쓰러지면서 최말자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최말자의 얼굴과 옷을 타고 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꼴사나운 몰골이 된 최말자를 보며 지연이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없어진 목걸이 때문에 울고불고 매달릴 때 어머니는 엿장수한테 3,000원 받고 좋아하셨다면서요? 그 돈으로 콩나물은 맛있게 드셨나요? 지연의 말은 최말자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최말자는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았고 지연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호텔 총지배인과 직원들이 지연과 박 회장 뒤로 일제히 도열하여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VIP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연은 와인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식탁 밑에 숨어 있는 사기꾼을 완벽한 승리자의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연 회장은 이제 지연의 무대였습니다. 지연의 폭탄 같은 선언이 끝나자 화려했던 호텔 연회장에는 북극의 한파보다 더 매서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무대 중앙에 선 지연과 그 맞은편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사기꾼 김미영이었습니다. 망했다. 이건 진짜다. 김미영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꼬였음을 직감했습니다. 태산그룹 회장이 직접 등판한 이상 더 이상의 연극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슬그머니 의자 뒤에 놓인 명품 핸드백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모두의 시선이 지연과 최말자에게 쏠린 틈을 타 뒷걸음질치며 비상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거기서 나직하지만 공간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중저음의 목소리가 김미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도망치려는 김미영의 등 뒤에 대고 서늘하게 명령했습니다. 김미영 씨, 내 허락 없이 이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자신의 가명인 박민정이 아닌 감추고 싶었던 본명 김미영이 불리자 그녀는 감전된 사람처럼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미영이 삐걱거리는 고개를 돌려 박 회장을 바라보는 순간 박 회장의 눈짓 한 번에 연 회장 구석에 대기하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쳤습니다. 아,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김미영이 발버둥 쳤지만 경호원들은
그녀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원피스가 구겨지고 머리가 산발이 된 채 김미영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최말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김미영이 건설사 대표의 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최말자가 허둥지둥 손사래를 치며 김미영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귀한 집 딸이에요. 중견 건설사 대표님 외동딸이라고요. 회장님 댁이랑 사돈 맺어도 될 만큼 대단한 집안인데 경호원들을 시켜서 이게 무슨 결례입니까? 최말자의 멍청한 소리에 박 회장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회장은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건네자 박 회장은 그것을 그대로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철서? 봉투가 최말자의 눈앞에 떨어지며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말자와 그녀의 아들은 떨리는 눈으로 흩어진 종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김미영의 화려한 범죄 이력이 적힌 서류와 경찰청 마크가 선명한 지명수배 전단지였습니다. 성명 김미영, 죄명, 혼인 빙자간음, 특수사기, 절도 등 전과 오범. 붉은색으로 찍힌 지명수배 도장이 최말자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최말자는 입을 떡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건설사 대표 딸이라며 거들먹거리던 예비 며느리가 사실은 전국을 떠돌며 노인들 등골을 빼먹는 꽃뱀이었다니. 박 회장은 충격에 빠진 최말자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건설사 딸? 고작 저런 잡범한테 속아서 내 딸을 내쫓고 그 목숨 같은 목걸이까지 훔쳐다 팔아먹어? 박 회장의 비소 섞인 일갈에 최말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은 썩은 동아줄을 황금 동아줄이라 믿고 잡았고 진짜 황금 동아줄이었던 며느리 지연을 제 손으로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최말자는 털썩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럴 리가. 옆에 있던 최말자의 아들 역시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모면해 보려 비굴한 표정으로 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 여자가 저를 속인 겁니다. 저는 지연이밖에 없습니다. 회장님. 아들이 뻔뻔하게 지연이밖에 없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연회장 테이블 위에 올려둔 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그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 회장이 보란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사장님. 저 지금 태산호. 그러나 아들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휴대전화 스피커폰 너머로 사장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고함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의 정적 덕분에 그 소리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야, 최대리, 너 이 새끼 지금 어디야? 자네 당장 해고야. 네, 사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감히 네가 태산그룹 회장님 따님을 건드려? 너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까지 세무조사 들어오게 생겼잖아. 태산 법무팀에서 내용 증명 날아오고 난리 났어. 너 퇴직금도 압류당했으니 그리 알아. 당장 짐 싸서 나가. 뚝. 전화는 매몰차게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끊긴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고라니, 그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위험해졌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은행 앱 알림이 떴습니다.
거래 정지 알림, 귀하의 계좌가 법적 조치로 인해 가압류되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은행 앱을 켰습니다. 로그인하자마자 화면 가득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전 계좌 가압류, 출금 불가, 월급 통장, 적금 통장, 심지어 비상금 통장까지 모든 자산이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담담하게 그러나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놀랄 것 없다. 이미 자네들 명의로 된 집, 통장, 심지어 그 입고 있는 옷까지 하나까지 전부 가압류 걸어뒀네. 가압류요? 회장님 제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들어갈 거야. 내 딸이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값을 치러야지. 박 회장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멸 선고였습니다. 순식간에 직장도, 돈도, 집도 잃게 된 아들은 넋이 나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말자가 도끼가 오른 눈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듯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아니, 회장님이면 다야? 내가 시어머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훈계 좀 한 게 무슨 죽을 죄냐고.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서 이 난리야. 최말자의 표독스러운 고함에 하객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반성이나 사죄는커녕 끝까지 며느리 탓을 하는 최말자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시끄럽다. 입 막아. 박 회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경호원 2명이 최말자의 양팔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이 그녀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최말자는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제압당한 채 눈만 희번덕거리는 최말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훈계, 내 딸을 한겨울에 맨발로 내쫓고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치료비도 안 낸 게 훈계냐?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추위에 떨 때 너희는 따뜻한 방에서 호의호식했겠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너희는 피가 마르고 뼈가 삭는 고통을 치러야지. 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겪을 남은 인생은 영원한 혹한기일 거다. 뼈가 시리도록 느껴봐라. 최말자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재벌 회장의 힘이, 돈의 무서움이 뼈저리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동시에 붉은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연회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수십 명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박 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들이닥친 공권력의 등장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기꾼 김미영과 최말자 모자의 파멸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긴박한 체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샹들리에 조명과 뒤섞여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가장 앞장선 관할 경찰서장은 박 회장과 지연이 서 있는 곳으로 곧장 걸어와 군기가 바짝 든 자세로 90도 허리를 숙여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회장님, 관할 서장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늦어서 송구합니다. 수고가 많소. 저기 저 사기꾼부터 처리해 주시오.
박 회장의 눈짓에 서장은 곧바로 경호원들에게 포위된 채 바닥에 눌려있는 김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경 2명이 김미영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등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김미영 씨, 당신을 혼인 빙자 가늠 및 특수사기,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 소리가 김미영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은 김미영의 얼굴이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질질 끌려나가기 직전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최말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퇴! 김미영은 최말자의 얼굴 바로 옆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아유, 재수 없어. 돈도 쥐뿔없는 주제에 있는 척은 오지게 하더니. 야, 이 냄새나는 노인네야. 너 같은 할망구 비위 맞추느라 내가 토가 나오는 줄 알았다. 뭐라고? 최말자는 믿었던 예비 며느리의 표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미영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최말자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건설사 사장 딸, 꿈 깨세요. 내 아들놈 퇴직금까지 내가 싹 다 벗겨 먹으려다 만 게 천추의 한이다. 김미영의 고함 소리가 멀어지자 최말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최말자는 떨리는 눈동자를 굴려 눈앞에 서 있는 지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지연은 예전의 구박덩어리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최말자는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가 지연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아가, 며느라가. 최말자는 비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내가 잠깐 귀신에 씌었었나 보다. 응? 노인네가 노망이 나서 사람을 못 알아봤어. 지연은 아무런 표정 없이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말자는 지연의 침묵에 조바심을 느끼며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라가, 생각해봐라. 저 사기꾼년이 우리를 감쪽같이 속인 거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 기둥뿌리까지 다 뽑힐 뻔했다. 네가 진실을 밝혀줬으니 우리 아들을 구한 거나 다름없어. 안 그러냐? 우린 정말 몰랐다. 우리도 피해자야. 최말자는 지연의 드레스 자락을 잡으려 더러운 손을 뻗었습니다. 지연은 역겨운 벌레를 보듯 미간을 찌푸리며 드레스를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는 최말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고물상 주인 황 씨가 써준 잉크가 번진 낡은 영수증이었습니다. 지연은 영수증을 최말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최말자가 눈을 깜빡이며 영수증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고철 잡동사니 매입가 3,000원. 최말자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의 목걸이를 훔쳐 팔고 받은 돈의 액수였습니다. 이게... 지연은 영수증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완벽하게 복원된 펜던트는 연회장의 조명을 받아 신비롭고 영롱한 푸른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고물상에서 녹투성이로 굴러다니던 그 물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보세요. 어머니가 엿장수한테 단돈 3,000원 받고 팔아버린 제 목걸이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그냥 쇠붙이인 줄 아셨죠? 이 목걸이는 태산그룹 후계자의 증표이자 시가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태산의 보물입니다. 수천억? 최말자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지연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작 콩나물값 3,000원 때문에 수천억짜리 보물을 쓰레기처럼 팔아넘기신 거예요. 옆에 서 있던 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찍으며 일갈했습니다. 감히 내 딸의 목숨 같은 물건을 고물상에 넘겨? 네가 훔친 건 단순한 보석이 아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태산의 역사와 내 딸의 30년을 훔친 거야. 넌 도둑이야. 아주 질 나쁜 도둑. 박 회장의 호통 소리에 최말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천억? 내가 수천억을. 3,000원에. 최말자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3,000원과 수천억 원. 그 어마어마한 간극이 주는 충격은 최말자의 정신을 붕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경찰관들이 다가와 최말자와 아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말자 씨 그리고 최성훈 씨 두 분을 특수절도 및 작물 유기, 업무방해, 그리고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최말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자 최말자는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역시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해고 통보와 전재산가 압류라는 철퇴를 맞고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하니 있던 그는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데도 눈동자조차 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경찰은 축 늘어진 아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두 사람을 포승줄로 엮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줄에 묶이는 비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쯧쯧 꼴 좋다. 인과응보지 뭐. 그러게 왜 멀쩡한 며느리를 내쫓아? 욕심 부리더니 알거지 됐네. 연회장에 있던 하객들은 혀를 차며 최말자 모자의 몰락을 조롱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가 되어 최말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최말자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경찰관들이 포승줄을 잡아당기며 그들을 출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시죠. 질질 끌려가던 최말자는 문득 정신이 든 듯 고개를 들어 지연과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끝장이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감옥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최말자는 마지막 발악으로 지연을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느라가, 회장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살려줘. 최말자는 몸부림치며 지연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제지로 손끝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을 지켜보던 지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연의 손짓에 경찰관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말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혹시 마음이 약해진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최말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형사님, 잠시만요. 제가 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꼭 갚아야 할 계산이 하나 남았거든요. 지연의 알 수 없는 말에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최말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지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연은 어깨에 메고 있던 고급스러운 악어, 가죽 핸드백을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달그락. 핸드백의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연이 핸드백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지연의 손끝에 사람들의 숨막히는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최말자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지연의 손끝을 응시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꺼내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지연의 하얀 손이 핸드백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빳빳한 수표도 두툼한 서류 뭉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꼬깃꼬깃하게 구겨지고 때가 탄 낡은 1,000원짜리 지폐 3장뿐이었습니다. 이게 최말자가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손에 쥐고 있던 지폐 3장을 최말자의 얼굴을 향해 허공으로 흩뿌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초라하기 그지없는 1,000원짜리 지폐들이 힘없이 허공을 맴돌다 최말자의 얼굴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가을날의 낙엽처럼 바닥에 굴러다니는 3,000원을 내려다보며 지연은 더할 나위 없이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이거 받으세요. 어머니가 엿장수한테 팔아먹은 제 목걸이가 3,000원입니다. 지연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최말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최말자는 수갑찬 손을 덜덜 떨며 바닥에 떨어진 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의 유품을 훔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챙겼던 바로 그 푼돈이었습니다. 고작 이 돈 때문에 그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이거 주려고 최말자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리자 지연은 허리를 숙여 시어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서늘한 비웃음을 머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참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 목걸이를 고물상에 버려준 덕분에 그 주인이 우리 아빠한테 연락했거든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전 평생 부모님 못 찾았을 거예요. 뭐라고? 최말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도둑질이 오히려 며느리를 재벌 회장의 딸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니. 자신이 며느리를 내쫓지 않았다면 며느리는 평생 자신의 구박을 받으며 살았을 테고 태산그룹의 딸이라는 사실도 영영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자신의 악행이 며느리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었습니다. 지연은 사색이 되어 입술을 파르르 떠는 최말자를 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버려주신 덕분에 친부모님 찾았습니다. 제겐 은인이시니 그 은혜는 뼈저리게 후회할 시간을 드리는 걸로 갚겠습니다. 저 멀리 감옥에서요. 지연의 선고는 잔인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은혜를 갚겠다는 말이 그토록 무섭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최말자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찼다는 기막힌 사실을 깨달은 최말자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내 복을 걷어찼구나. 내 손으로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내쫓았어. 최말자는 수갑찬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3,000원이라도 주우려는 듯 허우적대며 몸부림치는 그녀의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미 해고와 파산 통보로 영혼이 빠져나가 있던 아들 역시 어머니의 처절한 통곡 소리에 그제야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에 있는 그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미련 없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의 팔짱을 끼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연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질 때마다 최말자의 비명은 더욱 커졌습니다. 며느라가, 회장님, 제발,
거대한 황금색 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까지 최말자의 처절한 절규가 들려왔지만 지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며 최말자의 비명은 영원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결국 최말자와 그녀의 아들은 특수절도 및 사기방조, 작물유기, 업무방해 등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태산그룹 법무팀의 총공세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 없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박 회장이 선고했던 대로 그들의 남은 인생은 영원한 혹한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태산그룹 복지재단의 대강당은 수많은 취재진과 내빈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태산그룹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과거 자신처럼 춥고 배고픈 이웃들을 돕는 대규모 자선 행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한겨울의 추위와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기댈 곳 없는 외로움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요. 지연의 차분하고 진심 어린 연설에 장내에는 숙연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행사장 한켠 VIP석에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박 회장이 흐뭇한 미소로 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은 지연의 목에서는 되찾은 펜던트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증표가 아닌 승리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춥고 낮은 곳에 있을 때 저는 진짜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연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교도소,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좁고 습한 독방에 최말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불과 1년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몰라보게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독방 구석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는 지연의 자선 행사 뉴스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복지재단 박지연 이사장, 오늘 소외계층을 위한 100억 원 기부 약정. 화면 속 지연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당당했습니다. 최말자는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3,000원에 팔아넘겼던 그 목걸이가 지연의 목에서 빛나는 것을 보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게 내 며느리였는데 내가 저 복덩이를.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동료 죄수들이 철창 너머로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어이 최 씨, 또 저 뉴스 봐. 저 훌륭한 분이 내 며느리였다고? 아이고 허언증도 가지가지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그러게 말이야. 저런 재벌 따님이 미쳤다고 너 같은 욕심쟁이 할망구 며느리를 했겠어? 꿈 깨셔. 죄수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날아왔지만 최말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속에서 환하게 웃는 지연과 거칠고 더러운 자신의 죄수복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수천억의 가치를 3,000원에 팔아버린 자신의 어리석음.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린 뼈저린 후회가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으흐흑.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아이고 배야. 아이고 억울해. 최말자는 차가운 감옥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독방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죽는 날까지 이어질 지독한 후회와 고독뿐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연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박 회장과 단둘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지연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아, 네 아빠. 우리 딸 이제 행복하냐? 박 회장의 질문에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은 따스한 봄 햇살에 눈 녹듯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지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맞잡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지연의 목걸이가 반짝이는 장면에서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완벽한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3,000원에 팔린 목걸이의 주인이 수천억 자산가가 되어 돌아온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린 최말자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지금 혹시 지연이처럼 차가운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눈부신 봄날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이의 목걸이가 다시 빛을 찾았듯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